드릴게요. 네. 오늘 교육은 표절 예방 솔루션 활용 교육입니다. 도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메인 화면에서 학술 공지 클릭해 보시면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학술 공지 클릭해 보시면 오늘 표절 예방 솔루션과 관련되는 교육 안내가 있습니다. 교육 자료 미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추후에도 녹화본이 제공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2시부터는 터닝인 교육이고요. 3시부터는 아이덴티티 게이트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입장이신 분들 모두 다 교육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네, 해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교육은 1시간 정도 진행될 거고요. 2시부터는 약 50분 이내로 1시간 정도 진행될 거고 네, 김희경 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겁니다. 교육 끝나기 전에 설문조사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터니딘 한번 교육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잠시만요. 들어가는 방법 한 번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표절 예방 솔루션 이용 방법은 전자정보 들어가시면 되고요. 전자정보에서 웹DB 클릭하시면 됩니다. 구글 웹DB 클릭하시게 되면 터니딘부터 이용하실 수 있죠. 터니딘 그리고 I로 가면 아이테니티 게이트 있습니다. 아이테니티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 위주로 쓸 수 있고요. 오늘 지금 2시부터 하는 터니딘은 학부생, 대학원생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나 강사님께서는 이용 신청서를 클릭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이제 다시 공유해 주시고요. 저희 박수로 김미경 교수, 김미경 강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터니린의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화면을 공유함으로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터니린 코리아의 김미경입니다. 지금부터는 홍익대학교 학생을 위한 터니린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지원이 필요하신 사항은 채팅창이나 Q&A 박스에 남겨주시면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제일 마지막 시간에 있는 질의응답 시간에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니린 이용 교육에 앞서서 이 터니린이라는 것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업데이트 사항과 일종의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터니린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본 세션의 가장 주요한 내용인 터니린 피드백 스튜디오의 이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니린에 대한 소개입니다. 터니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웹 기반의 표절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140개국의 16,000개 기관에서 터니린이 제공하는 솔루션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편하게 표절 검사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단어는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표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유사도를 검사하는 것이고요. 그 유사도를 산출하는 근거는 선생님께서 검사를 하고자 하는 텍스트, 그러한 문서를 업로드하셨을 때 터니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웹페이지, 신문, 잡지, 학술지, 논문 및 보고서, 단행본 등으로 포괄적인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유사도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어디가 유사하고 그 출처는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터니린은 회사의 이름이고 터니린에서 제공을 하는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드릴 이 터니린 피드백 스튜디오를 포함한 연구학습 윤리 솔루션, 인테그리티 솔루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즉 어떠한 유사도를 검증하는 그런 솔루션이 몇 가지 있고요.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업 내에서도 이러한 교육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모토 아래
평가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제공하며 그로써 이러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확실히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평가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제 평가 솔루션 이름은 그레이드스코프라고 하고요. 이거는 채점과 관련된 솔루션이라서 채점자가 이용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고요. 오늘의 주요 내용을 이제 이루는 연구학습 윤리 솔루션, 이런 인테그리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터니링 피드백 스튜디오와 이 아이덴티케이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터니링 피드백 스튜디오는 좀 더 범용적인 유사도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의 국문, 영문, 학위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생활 하시면서 쓰시게 되는 과제라든지 그 외에 학교 외에도 이제 제출하셔야 되는 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글의 형태의 범용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유사도 검사 솔루션이 터니링 피드백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원용 계정일 때에는 학생을 지도하는 기능도 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과제를 제출하시게 되면 교수님께서 여러분이 제출한 과제의 유사도를 검토하시고 그에 따라서 뭔가 필요하다면 첨삭을 한다든지 관련해서 점수를 준다든지 하는 학생 지도의 기능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니링 피드백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영문으로 쓴 글에 대해서는 영문법을 자동으로 체크해주는 그러한 부가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사도 검사 플러스 영문법 체크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터니링 피드백 스튜디오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는 좀 다르게 아이덴티케이트라는 솔루션은 잠시 후 이제 있을 세션에서 자세하게 이용법을 다루게 될 솔루션인데요. 요거는 학술 논문을 전용으로 유사도 검사하는 솔루션입니다. 학술 논문은 단순히 이제 졸업과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학위 논문이 아니라 논문을 잘 써서 어딘가에 출판하기 위해 투고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종류의 학술 논문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덴티케이트로 검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널에서 투고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때 사용을 하는 것이 이 아이덴티케이트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것과 100% 동일한 솔루션으로 자기가 먼저 자가 선검증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술 논문 전용의 그런 유사도 검사는 아이덴티케이트를 쓰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니린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림에 있어서 많이 물으시는 질문들의 답함으로써 한 가지 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가 이 터니린이 국내 솔루션, 다른 솔루션들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뭐 저희가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만 한 가지 꼽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유사도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목적이 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유사도를 자기가 먼저 선 검증을 함으로써 어딘가에 정식으로 제출을 했을 때 문제가 없게끔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걸 거예요. 그러려면 이 데이터베이스 부분에 있어서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양적으로는 충분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어서 그것과의 비교 검증이 되어야 하고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검증하고자 하는 글과 관련성이 높은 자료들이 비교 자료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140개국에 저희 솔루션을 제공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유사도 검증을 제공하는 업체 중 가장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또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하는 언어에 대해서도 영어, 국어, 국문 뿐만이 아니라 약 30개국의 언어에 대한 콘텐츠 데이터베이스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런 질적인 부분, 퀄리티 면에 있어서 제가 아까 독점적인 학술적인 DB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이름의 저널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엘스비어라든지 스프링커 네이처, 와일리 이런 것들은 도서관 사이트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한 번은 이제 들어보셨을 그런 저널의 이름인데요. 이러한 저널들은 이 그냥 열람을 하기 위해서도 학교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구독을 해야 하는 만큼 이런 것들이 비교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터니린에서만 이것들의 자료들을 비교 데이터로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저널에다가 투고를 염두에 두고 검사를 미리 하실 분들은 이런 학술 저널 자료와의 비교 검사가 되지 않는 그런 유사도 검사를 하시는 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학술 저널 자료와의 비교 검사를 통해서 나온 유사도 그리고 유사한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정해서 제출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표적인 글로벌 저널들의 로고를 실었지만 이것은 국내 저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 터니린의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독점적인 권한이 그럼 왜 터니린에만 있느냐? 이러한 저널들에서, 국내외 저널들에서 모두 터니린이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투고 논문을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터니린에만 이 독점적인 권한이 있고요. 지금 대학 혹은 이러한 연구기관과 같은 이런 학술적인 성격을 가진 커뮤니티에서 써지는 글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술적인 글에 DB가 있어야 제대로 된 검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이 이제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부분 잠시 이제 이해하시기 쉽도록 도식화하여서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투고된 논문들이 제일 먼저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 유사도 검증입니다. 이 유사도가 높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요. 리젝 당하게 되는데 그때 아이덴티케이트, 터니린이 제공하는 아이덴티케이트를 통해서 검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내용적인 검토는 아예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 검증을 터니린이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미리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이 성공적인 출판을 하실 수 있고 그것이 꼭 아니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터니린 피드백 스튜디오의 이용법에 대해서 안내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용 전 체크하실 사항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계정을 만드는 방법부터 네,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이제 페이퍼를 올리는 방법, 그다음 결과를 보는 방법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 전 체크하실 사항은 먼저 앞서 이지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도서관 사이트에 웹DB 부분을 확인하시면 이렇게 터니린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 세션이 끝나더라도 해당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제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꼭 아셔야 되는 정보를 이제 공유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실 수 있게끔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가입을 위해서는 제가 방금 전달드린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키를 아셔야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기관의 학생들이 이제 이용할 수 없게끔 홍익대학교에만 전용으로 제공되는 그러한 키값입니다. 그래서 이 키값을 가지고 가입을 시도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채팅창에 그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 링크를 하실 수 있게끔 바로 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해 보시면 학생 계정을 만들 수 있는 페이지가 바로 열릴 거예요. 그걸 클릭해서 제일 먼저 기재하셔야 되는 게 네,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키 부분입니다. 이 작업 휴대폰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육 들으시면서 바로 컴퓨터상에서 이 부분을 진행하실 수 있는 분들은 컴퓨터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거는 띄워놓고 있고 내가 디바이스가 따로 없다라고 하시면 휴대폰으로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회원가입 클릭하셔서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넣으셔야 되는 정보가 이름과 성입니다. 차례로 기재를 해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급적 학교 이메일을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학교 이메일이 아니면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인 메일로 먼저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관리자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학교 도메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학교 웹메일이 있으신 분들은 학교 메일로 아이디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만약에 개인 메일로 먼저 만드셔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학교 메일을 받으시는 경우는 로그인을 하셔서 이제 나중에 메일 주소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질의응답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 이렇게 두 번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패스워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에 따라서 이제 두 번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보안용 질문 클릭하셔서 드롭다운 메뉴 중에 하나 선택하신 후에 그에 대한 답변을 넣습니다. 밑에 사용자 동의사항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I'm not a robot, 로봇이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동의합니다. 프로파일 작성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가입이 완료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바로 제가 전달드린 링크를 이제 못 누르시는 분들 위해서 터니린 사이트에서 어떻게 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검색창에 터니린이라고 쳤죠. 그러면 이제 한국어 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혹은 영어로 터니린이라고 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영어 페이지가 바로 나오는데요. 영어 페이지가 나오게 되면 이제 한국어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지구본 모양을 누르시면 대한민국 한국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아까 터니린을 검색하셨을 때 나왔던 한국어 홈페이지가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네, 여기서 회원가입이라는 버튼이 없죠. 대신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터니린 피드백 스튜디오, 여기 터니린 이용자분들은 아래 피드백 스튜디오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 부분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원래 로그인을 하는 창인데 밑에 보시면 신규 사용자이십니까?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학생 계정을 만드는 것이므로 학생이라고 선택해 주시고 클래스 아이디와 클래스 등록키를 넣는 란이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홍익대학교 전용의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키를 제가 전달드린 것을 보시고 그에 따라서 차례로 기재하신 후에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전달드린 직접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셔도 되고 아니면 터니린 사이트에서 이렇게 타고타고 해서 회원가입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정을 만드셨다라는 가정하에 로그인을 해서 페이퍼를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은 방금 말씀드린 화면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이트에서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피드백 스튜디오를 클릭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입을 하신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기재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해당 사이트는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어디서든지 이제 이용이 가능한 사이트인데요. 다만 이제 최적화된 브라우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뭐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접속하실 수도 있지만 가급적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검사의 대상은 이제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텍스트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파일들, 뭐 워드 파일이라든지 아도be PDF라든지 뭐 한글 HWP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그런 파일들을 올려볼 수가 있고요. 텍스트에 대한 검사이기 때문에 스캐너 형태의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워터마크가 찍혀 있는 PDF 이런 것들은 검사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적화된 그러한 파일 타입에 대해서는 MS 워드 파일과 아도be PDF 파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제 학교 이름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홍익대학교라고 되어 있는 그 이름이 보이실 텐데요. 그 부분을 이제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 여러 개의 공간이
보여질 거고요. 거기 이제 파란색으로 열기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영어 페이지로 보셨을 때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여러 개의 열기 버튼이 보일 텐데요. 이 열기 버튼 하나 클릭하셔서 검사를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열기 버튼이 여러 개 있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보통 글을 쓰시면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없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 번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서 글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번 검사하실 수 있게끔 열기 버튼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여기 보면 유사도 검사 시 DB 미저사항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선생님께서 검사를 하시는 것이 DB,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생님께서 여기서 10번을 하시든 그 이상을 검사하시든지에 상관없이 모든 파일은 다 저장되지 않고 유사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는 열기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제출물 업로드라는 파란색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클릭해서 업로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검사를 할 수 있는 파일이 있다면 이제 완성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완성본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검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에 따라서 검사를 직접 해보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그런 파일은 없다라고 하시면 이 제출물 업로드 옆에 텍스트 입력이라는 그러한 탭이 있습니다. 이건 20단어 이상이면 이제 검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넷상에 있는 어떤 그런 텍스트에 대해서 복사 붙여넣기 형식으로 테스트 차원의 검사를 하고자 하신다면 네, 이 부분을 클릭해서 검사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뭐 클라우드 제출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드롭박스라든지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이러한 형태에 들어있는 그런 파일을 검사하는 유형이고요. 가장 기본은 이제 제출물 업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유형인데요. 제목을 기입하고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서 검사를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 후에 업로드 및 평가를 누릅니다. 이렇게 뭐 제가 하는 부분을 외우실 거 없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화면에서 터니린의 제출이라는 파란색 활성화 버튼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버튼을 클릭하면 업로드가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에 홍익대학교라고 되어 있는 학교명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서 열기 버튼 눌러서 차례에 따라서 이제 제목 넣고 파일 선택한 후에 터니른을 제출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를 다 해서 모든 나와 있는 열기 버튼을 다 이용하셨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용을 다 하신 경우에 또 수정을 해서 검사를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때에는 이제 하나의 열기 버튼을 이용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이라고 되어 있고 업로드 시점, 그다음 유사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퍼센티지가 나와 있고 그 옆에 보면 이제 화살표가 위로 향해 있는 그러한 버튼이 있는데 거기에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보고서 다시 제출이라고 이제 설명이 보일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와 있는 모든 열기 버튼을 다 이용해서 검사를 진행을 했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보고서 다시 제출. 그러면 그 버튼을 누르셨을 때 다시 제출 확인이라는 팝업 메시지가 뜰 텐데 그것을 이제 확인이라고 누르면 똑같이 이렇게 업로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보고서 다시 제출은 각 열기 버튼마다 3번 이렇게 연속으로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검사를 하시면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24시간이 걸립니다. 그 말은 이렇게 3번 하나의 열기 버튼에 나와 있는 다시 제출을 이용하셨다면 그 다음 검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열기 버튼에 나와 있는 이 다시 제출 버튼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게 되면, 즉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다시 제출 건수는 다시 리셋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그만큼 여러 번 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출을 원하실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정을 만들고 업로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이제 결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이 유사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퍼센테이지를 클릭하면 이제 팝업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팝업이 된 결과 페이지를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선생님께서 올리신 본문이 한쪽에 나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 색깔마다 이제 숫자가 조그맣게 적혀 있을 텐데 이것이 출처의 번호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다른 점은 이제 각각이 다른 출처에서 나왔음을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분리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을 이용하여 표시한 것이고요. 이 출처의 정보는 옆쪽에 있는 일치 개요라고 되어 있는 것에 보시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1번 출처가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로 잡힌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낮은 퍼센테이지고요. 전체적인 퍼센테이지의 합이 이제 전체 유사도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사이드 패널에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이 숫자가 유사도가 되겠고요. 그걸 누르셨을 때 1번부터 쭉 출처가 보일 텐데 각각의 출처 부분을 클릭하면 본문에서도 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여진 화면에는 5번의 출처가 보이지 않는데 5번을 클릭하게 되면 본문에서도 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출처를 가진 것이 이렇게 매치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된 것을 이제 처리하시는 과정 중에서는 여기에 잡힌 모든 것이 다 표절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두셔도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냥 두셔도 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잡히는 것들. 예를 들어 논문에 어떤 그런 섹션이 있죠. 뭐 초록이 있고 뭐 이제 뭐 리터러처 리뷰가 있고 뭐 이러한 그런 섹션에 그러한 아웃라인 같은 것들은 여러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잡히는 것이므로 그냥 두시면 되고 그 외에도 어떤 이름이라든지 뭐 단체라든지 뭐 이론의 이름 혹은 이미지의 캡션과 같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사하게 잡힌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을 위주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는 이제 인용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온 인용을 처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첫 번째는 이제 직접 인용에 대해서 보셔야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이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온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 일단 그걸 다루는 형식으로는 쌍따옴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라고 표시하는 이제 쌍따옴표 표시가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출처도 반드시 표시하셔야겠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연구일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직접 인용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연구를 처음 하시는 이런 주니어 연구자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할 때에 쓰여진 글이 너무나 설득력 있고 너무나 잘 써진 글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읽는 와중에 그게 마치 내 생각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직접 인용을 쓰는 이유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고요. 직접 인용은 마땅히 꼭 써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만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의 예를 들어 드리자면, 내가 어떤 저자의 글을 가지고 오고자 할 때 그 목적이 그것에 대한 반박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글을 씀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라는 취지로 반박의 논증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의 글을 가져올 때에 내 말로 바꾸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유리하게 들리게끔 하도록 그 사람의 말을 좀 왜곡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람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직접 민용이 이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이유로 직접 인용을 쓰시게 되면 그것은 이제 표절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paraphrasing, 즉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올 때에는 내 말로 바꾸는 paraphrasing을 해야 하는데 요걸 함에 있어서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바꿔쓰기, paraphrasing을 하실 때에 원래 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단어를 몇 개 바꿔본다든지 이제 순서를 조금 바꿔본다든지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접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훨씬 더 편한 방법인 거죠. 그런데 연구윤리 쪽에서 이제 이 부분을 권장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paraphrasing을 할 때에는 본인이 가지고 오고자 하는 글을 충분히 이제 잘 읽고 이해한 다음 그걸 아예 덮어버리고 본인이 이해한 바에 따라서 본인의 말로 작성을 직접 하라고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paraphrasing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가장 줄이는 이제 연습이라고 많이 말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열심히 쓴 경우에는 마치 그게 정말 내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출처 표기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느끼게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그것은 마땅히 다른 사람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출처 표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인용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몇 가지 원칙에 따라서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하신 후에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빨간색 사이드 패널의 두 번째 버튼입니다. 두 번째 버튼은 이제 표처럼 생겼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모든 소스라는 부분이 보여지게 됩니다. 즉, 이 매치된 부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출처 정보들이 다 펼쳐져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보는 화면에서는 이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매치된 것들에 여러 개의 출처가 있더라도 그것에 가장 대표되는 출처 하나만 뽑아서 보여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뷰를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그것에 대한 자세한, 상세한 뷰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책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 내가 이렇게 매치된 것들 중에서 오픈 액세스, 즉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형태로 열려 있는 그러한 문건의 경우에는 전체 소스 텍스트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셨을 때 책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전체 소스 텍스트가 옆에 이렇게 쭉 나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 사이드 패널 중에 세 번째 부분이 이 필터 및 설정 기능입니다. 이 필터 및 설정 기능은 검토를 하심에 있어서 내가 잠시간 어떤 부분은 제외하고 결과를 보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크게는 두 가지를 제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용문이라고 되어 있는 직접 인용에 대한 제외입니다. 이 부분의 제외를 이제 가능케 해 놓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용에는 크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고 둘은 이제 목적과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검토하시는 것이 편하시겠죠. 그래서 인용문 제외를 눌러주시면 쌍따옴표 처리된 직접 인용은 제외가 되고 그 외의 결과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이용 방법은 인용문 제외라고 되어 있는 것 옆에 박스가 있는데 그걸 클릭해 보시면 V자로 체크가 생깁니다. 그 상태에서 하단의 변경사항 적용을 누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제외 가능한 항목은 참고 문헌입니다. 논문의 가장 뒤에 참고 문헌이라는 제목 아래에 일종의 이제 리스트의 템플릿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보통 내용적인 검토와는 상관이 없는 테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따로 검사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간 제외되게끔 설정해 놓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참고 문헌 제외라고 되어 있는 박스를 클릭한 후 변경사항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제외를 하셨다가 다시 복원하기를 원하실 때에는 체크하셨던 박스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체크가 풀리는데 그 상태에서 변경사항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운로드 아이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운로드 아이콘은 이 결과를 보심에 있어서 이 부분을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학교든 지도 교수님이든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 다운로드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유사도가 적혀 있는 숫자 버튼을 한번 클릭하고 하단에 있는 화살표가 아래로 향한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몇 가지 옵션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현재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말 그대로 현재 보는 화면 그대로가 PDF로 다운로드 받아집니다. 맨 앞엔 표지가 나와 있을 것이고요. 가운데는 선생님께서 쓰신 본문 그리고 하이라이트된 부분들이 표시될 것이고 가장 뒤쪽에 이렇게 유사도 퍼센테이지와 출처 정보가 적힌 독창성 보고서라는 것이 다운로드 받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주요하게 이제 여겨지는 부분이니 그 부분은 가장 뒤쪽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기능으로서 제가 아까 영문으로 써진 글에 대해서는 영문법 체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꼭 논문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영어로 쓰시는 글들이 이제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는 여러 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토익이나 토플, GRE를 주관하는 시험사로 유명한 ETS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엔진에 따른 것입니다. 영어로만 이루어진 글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유사도 퍼센테이지와 함께 이 영문법 체크한 결과가 자동으로 도출되게 되고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뭐 전치사에 문제가 있다든지 주어 동사가 맞지 않는다든지 문장이 불완전하게 중간에 끊겼다든지와 같은 좀 자세한 내용의 그런 문법적인 오류들에 대해서 플래그가 띄워지고요. 각각의 블록을 클릭해 보시면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언어 설정을 영어로 해 놓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도 영어로 주어지지만 설정을 한국어로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설명도 한국어로 주어집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ETS라고 적혀 있는 보라색 버튼을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은 문서 전체가 영문으로 구성이 되어야만 이 부분이 도출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글자 수는 64,000자 정도로 제한된다는 점도 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문으로 논문을 쓰시고 초록만 영어로 쓰시는 경우에 영문법 체크를 하고자 하신다면 초록 부분만 따로 이렇게 텍스트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검사를 진행하시면 유사도뿐만 아니라 영문법 체크에 대한 결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물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 질의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밀번호 재설정입니다. 이용을 하시다가 비밀번호를 잊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네, 로그인으로 가셔서 피드백 스튜디오 누르시면 하단에 패스워드를 잊으셨습니까?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라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네, 그걸 클릭하셔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회원 정보를 변경하는 건입니다. 앞서 회원 가입을 하실 때에 가급적 학교 도메인으로 학교 메일로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득이한 경우로 개인 메일로 먼저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학교 메일로 변경을 하셔야 될 때는 어디서 하실 수 있느냐면 로그인을 하신 후에 상단에 보면 까만색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앞에 있는 본인의 이름에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보면 거기서 네, 이메일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뭐 비밀번호와 같은 것들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TS 이레이터의 결과를 한국어로 보기 위해서 언어 설정을 바꾸고자 하실 때에도 이 까만색 버튼 중에 가운데쯤에 네, 한국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어 설정을 변경하시면 그에 따라서 네, 메뉴명이 한국어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앞서서 제가 회원 가입을 할 때에 저희 사이트에서 한국어 페이지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이제 회원 가입을 하는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